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곁에 두고 읽는 장자.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준 장자의 말. 작가 김태관. 홍익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태관. 작가 김태관은 신문기자로 한 세월을 살았다. 지금은 책 읽고 글 쓰다가 가끔 산책을 하며 또 다른 세월을 보내고 있다. 편집부장과 문화부장, 섹션 에디터, 논설위원, 스포츠지 편집국장 등이 그가 지나온 이정표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는 생각한다. 진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그는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다. 고전의 숲을 헤매며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는 것도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다. 그 과정에서 뒷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들을 펴내기도 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보람을 추구하기엔 어떤 삶도 짧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기엔 어떤 삶도 길지 않다. 행복해지려면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용기다. 장자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비우는 자,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으리라. 자기를 비우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용기를 내야지만 가능한 것, 마음을 비우는 자,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으리라. 장자의 말씀에 따르면 전 마음을 비워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전 무력이 강해서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든 가져야 하거든요. 물건뿐만 아니라 정보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나에게 유용한 정보 같으면 일단 저장하고 캡처해놓고 녹음하고. 근데 정작 다시 들어볼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용량이 꽉 차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남편은 비워라, 비워라 잔소리를 하지만 그래서 겨우겨우 참아내고는 있나 싶었는데 요새 제가 캠핑을 다니잖아요. 캠핑에 빠져있다 보니 또 필요한 게, 갖고 싶은 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을 살아도 보고 싶지만 저와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를 호되게 혼내주었던 부분이 있어서 당신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내 마음에 무언가를 남겨주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는 스쳐 지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책 제목대로 곁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력부터 줄여나가고 집안 물건들도 좀 비워내고 하다 보면 마음도 언젠간 조금씩 비워나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소유냐, 자유냐.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친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장자, 소유유편. 지금 갖고 있던 것을 그때 포기했더라면. 부자가 돈 자랑을 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일전에 부유층 폭주족들이 최고급 외제차로 심야에 무법의 레이스를 벌이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들이 몬 외제차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다. 그 중에는 20억 원대의 엔초 페라리, 10억 원대의 코닉세그, 5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등 구경조차 힘든 차도 끼어 있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게 세상이다. 돈 자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때려 부수고 다른 차를 사준 졸부가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사치했던 인물로 꼽히는 서진의 성숭이란 사람이 바로 그다. 석숭은 형주의 자사로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상인들을 약탈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초호화 별장인 금곡원을 짓고 천하의 보물과 진귀한 화초로 치장했으며 산의 진미가 가득한 연회를 베풀며 매일같이 유흥을 즐겼다. 석숭의 집은 화장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으리으리했다. 황금으로 변기를 만들고 비단 휘장을 두른 다음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갖다 놓았다. 화장실 입구에는 비단 옷을 입은 10여 명의 미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시중을 들었는데, 미녀들은 손님이 볼일을 보고 나오면 옷을 모두 벗긴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한 번은 석숭의 친구가 급히 화장실을 찾았다가 침실인 줄 알고 기겁해서 뛰쳐나오기도 했다. 석숭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또 다른 부호인 왕계라는 자와 사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왕계는 무제의 외척으로 황제의 위세를 업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했다. 왕계의 집에는 노비가 1000명이 넘었고 여러 곳에 갖고 있는 원림 중에는 둘레가 수천 리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재산 자랑을 위해 석숭과 왕계가 벌인 자존심 경쟁은 세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다. 왕계의 집에서 솥을 닦을 때 엿기름을 탄 단물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자 석숭은 밥을 지을 때 밀랍으로 만든 초를 장작 대신 떼게 했다. 꿀릴 수 없다고 생각한 왕계는 집 앞의 길 양쪽에 자주색 비단으로 가리개를 40리에 걸쳐 설치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계의 집에 가려면 40리 비단길을 지나가야 했다. 석숭은 한술 더 떠 집 담장에 향료 가루를 뿌리고 더 진귀한 비단으로 가리개를 50리에 이르도록 설치했다. 자존심이 상한 왕계는 외조카인 무제에게 도움을 청했다. 무제는 왕계에게 서역지방에서 곡물로 진상한 높이가 2자인 산호수를 내줬다. 황실의 진귀한 보물을 얻은 왕계는 쾌제를 부르며 연회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석숭을 초대해서 산호수를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런데 석숭이 철여히 몸을 긁는 도구를 꺼내더니 실수하는 채 하며 산호수를 쳐서 산산조각을 냈다. 왕계가 대경실색하자 석숭은 다른 것으로 주겠다며 시종에게 집에 있는 산호수를 모두 가져오라고 일렀다. 잠시 뒤 왕계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석숭의 시종들은 산호수를 수십 개나 가지고 왔는데 모두가 왕개의 것보다 크고 값도 몇 배 비싼 보물들이었다. 왕개는 석숭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석숭의 재산도 하루아침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태산 같은 부도 흩어질 때는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이었다. 여색을 좋아한 석숭은 천여 명의 미녀들 가운데서 100여 명을 골라 처첩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녹주라는 첩을 가장 아꼈다. 그런데 석숭은 애첨 녹주로 인해 파탄을 맞는다. 녹주의 미색을 탐한 손수라는 권신이 자신에게 그녀를 달라고 청했는데 거절한 것이 화근이었다. 앙심을 품은 손수는 난이 일어나자 석숭을 모함해 참수형을 당하게 만들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석수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과도한 재물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이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찼다고 한다. 재산이 재앙인 줄 알았다면 왜 일찍이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의롭지 않은 재물은 끓는 물 위에 뿌려지는 눈과 같다고 한다. 그것으로서 누리는 영화는 아침에 이는 구름이나 저녁에 지는 꽃처럼 허망하다. 석숭은 산더미 같은 불을 일궜지만 그가 누린 영화는 아침 이슬에 지나지 않았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천하제일의 부호인 석숭이라 하더라도 하루 세끼 먹으면 더 먹지 못하고 대궐에서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관 하나만 차지할 뿐이다. 장자는 지락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는 자기 몸을 괴롭히며 애써 일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다 쓰지 못한다. 그의 수고는 재물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허망하다. 돈과 재물을 탐해서 천성을 해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는 뜻이다. 장자 도척편에서는 무족과 지화라는 가상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재물 욕심이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무족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화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다. 무족이 부유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하자 지화가 이렇게 대답한다. 평범한 것이 행복이고 넘치면 해가 되는데 재물이 특히 그렇다. 지금 부자들은 귀로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즐기고 입으로 고기와 술을 포식하며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지만 진짜 해야 할 일은 잊고 있다. 이는 혼란이라고 일컬을 만한 일이다. 또 자기 기운을 쏟아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니 이는 고통이라고 이를만 하다. 재물을 탐내다 몸을 상하고 권세를 탐내다 정력을 소진하고 음락에 빠져 육체의 정기를 낭비하니 이는 병이라고 할 만하다.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일견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해치는 혼란이자 고통이며 질병이라는 것이다. 지화는 또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치욕을 감수하게 하고 걱정을 더하며 빼앗기는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무시하면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지화의 충고는 마치 참수형을 당한 부자 석숭의 최후에 대한 예언처럼 들린다. 장자 도척편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살필 줄 모른다. 그러다가 재앙이 닥치면 뒤늦게 지금까지 쌓은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루라도 평온한 날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몸을 해치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 다투고 있으니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제물로 포장된 재앙을 탐하는 일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일 뿐이라고 말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재물을 위해 노예 생활을 할 리가 없다. 북위라는 화려한 족쇄를 거부한 현인들에 관한 일화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는 서양 철학의 비조인 플라톤이 등장한 것도 있다. 어느 날 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가 플라톤에게 연회복 한 벌을 제공했다. 화려한 술을 놓고 향수를 뿌린 페르시아식의 붉은색 의복이었다. 플라톤을 입기를 거절하며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여인의 옷은 차마 입을 수 없소. 그런데 옆에 있던 쾌락주의자 아리스티포스는 냉큼 받아 입으며 역시 시를 인용해 한마디 했다. 어떤 의상도 현숙한 여인의 도덕심을 더럽히지 못한다. 친구들이 아리스티포스를 보고 왕이 그에게 침을 뱉어도 참을 위인이라고 비아냥거리자 그는 태연히 대꾸했다. 어부들은 망둥어 한 마리를 잡으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닷물에 젖는 것도 참아내지 않는가. 금은보화를 위해서라면 술잔에서 튀는 물 한 방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둘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지만 플라톤이 이상주의자인데 비해 아리스티포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가 처음 디오니시오스를 찾아갔을 때 왕은 이렇게 비꼬았다. 부자들은 철학자를 찾지 않는데 철학자가 부자를 찾아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리스티포스의 대답은 이랬다. 철학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만 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티포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혜가 필요했을 때 저는 소크라테스에게 갔습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해 왕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아리스티포스에게 토간에게 소박하게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옳게 비춰질 리가 없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소? 하고 묻자 햇살을 가리니 조금만 비켜주시오 라고 대답한 일화로 유명하다. 디오게네스가 값싼 야채를 구해다가 시냇가에서 씻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던 아리스티포스가 딱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고개를 조금 수그릴 줄만 알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야채 먹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폭군에게 굽실대지 않을 텐데. 부귀에 목이 메어 허리를 굽실거리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 현명한 사람은 소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소유하는 것은 결국 소유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더하는 것. 플라톤이나 디오게네스의 일화는 자유를 위해 초나라 재상 자리도 거부한 장자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죽은 거북으로 높임을 받기보다 살아서 진흙탕을 뒹굴겠다는 장자의 이야기는 추수편과 여러 구편에 나오는데 내용은 서로 약간 다르다. 사마천의 사기는 재상 초빙을 일축하는 장자의 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정금은 거금이고 재상은 높은 벼슬이요. 그런데 그대는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소를 보지 못했소. 맛있는 음식을 몇 년 동안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지만 결국 태묘에 바쳐질 뿐이요. 그때가 되어 새끼 돼지라도 되어서 살고 싶다 한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더럽혀질 바에야 시궁창에서 논을며 즐거워하는 게 낫소.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뜻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이런 장자인지라 친구 해자가 양나라에서 재상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대단하게 보였을 리 없다.
장자 추수편에는 이런 일화가 나온다. 해자가 양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장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사흘 동안 나라를 뒤지며 행방을 쫓았다. 어떤 사람이 해자에게 장자가 당신 대신 이 나라의 재상이 되려고 온 것이라고 귀띔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장자가 직접 해자를 찾아가 말했다. 자네, 남쪽에 원추라는 봉황새가 있는 걸 아는가? 그 새는 남해에서 출발해 북해까지 날아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감로수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네. 그런데 마침 썩은 쥐를 뜯고 있는 솔개 한 마리가 머리 위로 원추를 지나가자 제 것을 뺏길까봐 깍 하고 소리쳤다네. 자네도 지금 양나라 재상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해서 깍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거지. 만인지상이라는 재상 자리를 썩은 쥐에 비유한 장자의 풍자가 신랄하다. 그러나 벼슬과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은 그것이 썩은 고기임을 알지 못한다. 악취가 진동하지만 그들은 되레 그것을 향기라고 느끼며 남이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한다.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면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장자는 도척편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가 부자가 되고 떠벌리는 자가 출세를 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은 수치와 절제를 모르는 낯두꺼운 자들이라는 이야기다. 장자는 심지어 재물을 오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장자는 여러 구편에서 재물에 대해 이렇게 비웃고 있다. 송나라의 조상이라는 자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갈 때는 수레가 몇 대뿐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진나라 왕이 수레 100대를 보태주었다. 조상은 장자를 찾아가 이렇게 자랑했다. 나는 이렇게 비좁은 뒷골목에 살면서 궁핍해서 집신이나 삼고 얼굴이 누렇게 떠서 지내는 데는 서투르오. 나는 만승의 천자를 깨우치고 수레 100대를 받아오는 사람이오. 이에 장자가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진나라 왕은 병이 나면 고름을 짜주는 의원에게는 수레 1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주는 의원에게는 수레 5대를 준다고 하더군. 치료하는 곳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이야. 자네는 얼마나 더러운 치질을 핥아주었기에 수레를 100대씩이나 받았는가? 냄새나니 어서 꺼져버리게. 수치를 몰라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우화다. 수치를 모르면 악취도 느끼지 못한다. 장자는 부끄러운 재물은 배설물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놓는다. 감각이 마비되어 악취로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재물이 곧 재앙인 것도 알지 못한다. 썩은 고기를 탐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탐욕의 눈이 가려진 그들은 당장의 안위를 향해 분화비처럼 달려든다. 조지훈의 지조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폭군으로 불리는 광해군 시절에 깨끗한 선비들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런 선비들이 어느 집에 모여 바둑을 두는데 가난한 그 집의 부인이 수제비국이라도 끓여내오려고 했다. 그런데 뗄나무가 없어 괴짝을 뜯어서 식칼로 쪼개다가 그만 다치고 말았다. 비명에 놀란 집주인이 아내를 살피고 나오면서 비참한 얼굴로 가난이 죄라고 탄식했다. 그 탄식을 들은 한 선비가 그걸 이제 알았소?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에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몇 해 뒤에 가난한 집의 주인은 첫 뜻을 바꾸어 나아가 벼슬살이를 했다. 그러나 부귀를 얼마 누리지 못하고 인조 반정 때 역도로 몰려 죽게 되었다. 그가 수레에 실려 현장으로 가는데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수레를 잠시 멈추게 했다.
예전에 그의 집을 박차고 나갔던 선비였다. 선비는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을 내놓고는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자네가 새삼스레 가난을 탄식할 때 나는 자네가 마음이 변할 줄을 알았지. 그래서 발을 끊었다네. 죄인이 된 가난한 집주인은 다시 술에 태워져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소인기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뒤늦은 탄식이었다. 형장에 끌려가는 가난한 선비의 탄식은 천하제일의 부호 석숭의 탄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둘 다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때 조금만 달리 행동했더라면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는 야채 먹는 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는 디오게네스의 냉소와도 이어진다. 조금만 고개를 수그리면 호의호식할 텐데 라는 야유는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탄식을 낳기 십상이다. 장자는 재물을 추구하다가 재앙이 닥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재물이 곧 재앙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생은 큰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이 결정한다고 한다. 큰 것을 가졌다고 그 인생이 대단해지는 것은 아니다. 태산 같은 재물이라도 인생의 행복을 더하지는 못한다.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사치를 일삼은 석숭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더 큰 아파트, 더 비싼 차, 더 나은 명품을 가졌다고 우쭐거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숱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석숭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대에게 재물은 무엇으로 보이는가? 그대 인생의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장자는 삶을 소중히 하면 이익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에 재물을 중시하면 삶을 경시하게 된다고도 했다. 재물이 쌓일수록 재물을 잃어버릴 근심도 커진다. 재물은 그대 인생의 보물이 아니다. 조금 더 멀리 보라. 큰 재물은 큰 속박일 뿐이다. 소유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곁에 두고 있는 장자. 1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